최근 주한 헝가리 대사 초모 모세의 인터뷰 중 한마디로 인해 유럽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몽골이요? 아닐 텐데요. 우리 헝가리가 진짜 형제 국가입니다. 한민족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발언을 한 헝가리 대사는 단지 이목을 끌기 위함과 감성으로 던진 말이 아니었기에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헝가리 최초로 한국학과를 만든 학자였으며 한국어로 한국을 연구해온 당사자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 다음에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단순히 한류 열풍을 넘어 왜 헝가리의 한국어와 한국학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주권과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던 두 나라의 공통점과 평행이론. 지금 바로 진짜 형제 국가 담론이 유럽 사회에 불러일으킨 파장,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헝가리 공영방송 MR일에서 탐사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 카탈린 코바치라고 합니다. 10여 년 넘게 발칸반도를 누비며 전쟁의 상처, 소수민족의 이야기, 사라져가는 문화를 취재해왔어요. 그런 제가 왜 갑자기 동아시아, 그것도 한반도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모든 건 그해 봄, 오스트리아와 맞닿은 국경 마을 쇼프론에서 시작됐습니다. 쇼프론은 헝가리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도시예요.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저는 그곳에서 사라져가는 헝가리 민속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마을 외곽의 낡은 농가에서 8순이 넘은 마르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전통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에에야, 에에이야, 낮게 깔리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구슬픈 선율.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헝가리 민요인데 어딘가 다른 곳에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의 노래는 다섯음으로 이루어진 오음계 구조였습니다. 서양 음악의 7음계와는 달랐죠. 애절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그 가락은 제 가슴 한편을 건드렸어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전통 민요, 오음계, 아시아. 그렇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멜로디 구조가 할머니가 부른 헝가리 민요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물론 언어는 달랐지만 선율의 흐름, 감정의 표현 방식, 그리고 깊은 애수를 담는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까? 그 질문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다페스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한국 관련 영상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한국 드라마, 다큐멘터리, 음악 영상. 그러다 문득 초모 모세 대사의 최근 인터뷰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상 속 초모 대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이요? 아닐 텐데요. 우리 헝가리가 진짜 형제 국가입니다. 한민족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깐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초모 대사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헝가리 최초로 한국학과를 만든 학자였고 20년 가까이 한국어로 한국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그의 발언은 학문적 근거와 오랜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었어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한류 열풍을 넘어서 왜 헝가리의 한국어와 한국학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는지 이제는 명확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주권과 문화를 지켜낸 두 나라의 평행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는 영상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는 도나우강을 따라 달리고 있었어요.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죠. 문득 그 강물이 언젠가 바다로 흘러 태평양까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방송국 편집실로 향했어요. 쇼프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던 중 PD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바치, 새 프로젝트 관심 있어.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야. 한홍수교 35주년 기념으로 기획 중이거든. 저는 손을 멈췄어요. 한국이요? 응.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잖아. 드라마,
음악, 기술. 근데 우리가 왜 한국에 그렇게 끌리는지 제대로 다룬 프로그램은 없었어. 너라면 잘 해낼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칸반도는 제 전문 분야였어요. 동아시아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였죠. 하지만 쇼프론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노래, 그리고 초모 대사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해볼게요. 제 대답에 PD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다음 달부터 서울로 가. 한 달 정도 현지 취재하고 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역사, 언어, 문화, 음식.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헝가리와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걸까요? 언어 구조는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로 동일했고 성과 이름을 쓰는 순서도 같았어요. 날짜를 표기하는 방식,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까지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뭐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가 될 거라는 거요. 헝가리는 유럽의 끝에 남은 한민족의 기억이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다페스트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배낭 하나, 카메라 가방 하나,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요. 서울행 직항 비행편은 일주일에 2번밖에 없었어요. 수교 35주년을 맞이했지만 두 나라를 오가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류 때문이었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헝가리인들이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한글로 적힌 메모를 보며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20대 초반의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여행 가시나 봐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하고 있어요.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다녀올 거예요. 한국어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문법이 헝가리어랑 똑같거든요. 단어만 외우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헝가리인들이 한국어 습득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유럽에서 가장 한국어 습득이 빠른 민족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비행기는 정확히 12시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초여름이었죠. 저는 택시를 타고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첫 촬영 장소는 그곳에 있는 헝가리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산,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택시 기사는 라디오를 켜놨는데 한국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지만 문장의 억양과 리듬이 헝가리어와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태원에 도착한 저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간판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거리, 각국의 음식점과 카페가 섞여 있었죠. 그러다 눈에 익은 단어가 보였어요. 굴라시. 헝가리 전통 스튜 요리죠. 저는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맞이하는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부다페스트 억양이 섞인 한국어를 쓰는 걸 보니 교포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헝가리 공영방송에서 온 카탈린 코바치라고 합니다. 안드라시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연락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안드라시 씨는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10년 전 서울로 이주해 식당을 열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식당 한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한국인이에요. 굴라시 주문하면서 다들 엄마 손맛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헝가리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맞나요? 매운맛 때문인 것 같아요. 헝가리 사람들도 파프리카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고추를 엄청 좋아하고요. 매운 걸 즐기는 문화가 비슷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식당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기다렸죠. 아버지가 한 입 먹은 후에야 아이들도 식사를 시작했어요. 밥그릇을 들지 않고
국물을 소리 없이 마시는 모습. 그 장면은 헝가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식사 예절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안드라시 씨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식사할 때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당연하죠.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않아요. 밥그릇 들고 먹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고요. 헝가리랑 비슷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가족은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사드려. 아이들은 안드라시 씨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메모했습니다. 가족 중심 문화, 어른 공경, 식사 예절, 모두 헝가리와 닮아 있다고요. 촬영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저는 이태원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문득 한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에 CU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본 똑같은 간판을 떠올렸어요. 헝가리에도 한국 편의점 체인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밥, 삼각김밥, 라면, 음료수. 헝가리에서도 인기 있는 제품들이었죠. 계산대에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밝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 계산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포장을 뜯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참치와 김의 조합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 걸음걸이, 표정, 모든 게 제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제가 몰랐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요.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를 향하며 내일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서강대 비교언어학 워크숍. 그곳에서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강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아침 출근 시간대에 서울을 처음 경험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전동차를 기다렸고 노약자석 앞에는 누구도 앉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타시자 젊은 직장인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양보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부다페스트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어요. 헝가리에서도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서강대 국제관에 도착한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워크숍 장소를 물었습니다. 친절한 직원이 건물 지도를 펼쳐 보여주며 설명해줬어요. 3층 세미나실이에요. 지금 막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세미나실 문을 열자 20여 명의 참석자들이 앞쪽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단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했어요. 괜찮아요. 마침 본론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2개의 문장이 나타났어요. 헝가리어, 엔닉 더더 퀴니베트. 한국어, 나는 너에게 책을 준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두 언어의 어수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주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동사.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조사 체계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한국어의 은는이 가을을, 그리고 헝가리어의 격조사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헝가리어에는 18개의 격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풍부한 조사 체계를 가지고 있죠. 유럽의 다른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교수는 청중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지난 15년간 우랄알타이 언어군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와 헝가리어의 유사성은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헝가리어로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쥐, 캣, 아롬. 그리고 이어서 한국어. 하나, 둘, 셋. 물론 발음은 달랐지만 리듬과 억양의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미친 듯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기초 어휘입니다. 헝가리어로 어머니는 애니에, 아버지는 아파입니다. 한국어의 어미, 아비와 음소 유사도가 60% 이상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렇다면 왜 두 언어는 완전히 다른 문자를 사용하나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문자는 언어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자는 정치적, 문화적 선택의 결과죠. 헝가리는 9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라틴 문자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15세기에 독자적인 문자인 한글을 창제했고요. 하지만 언어의 구조, 문법, 그리고 기초 어휘는 문자와 상관없이 수천 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잠깐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헝가리 공영방송 기자인데요.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헝가리에서 오셨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음을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국어와 헝가리어의 유사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두 민족이 아주 먼 과거,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는 증거입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두 언어는 공통 조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천 년 전, 아시아 대륙 중앙부에서 한 무리는 동쪽으로, 다른 한 무리는 서쪽으로 이동했죠. 그들이 각각 한반도와 도나우강 유역에 정착했고, 그 언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다면 유전적으로도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최근 발표된 유전학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결과를 내놨는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유전학.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서울대학교로 향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 유전학연구소는 관악 캠퍼스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내부는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접수처에서 미리 약속을 잡았던 김 박사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안경 너머로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헝가리 방송이라니 반갑습니다. 우리는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가득 논문과 자료들이 꽂혀 있었고 큰 모니터에는 복잡한 유전자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김 박사는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연구팀이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했어요. 시베리아 바이카로 인근에서 출토된 고대 유골을 분석한 겁니다. 그는 컴퓨터를 조작해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이 유골은 약 7,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DNA 분석 결과 현대 한국인 및 헝가리인과 Y 염색체, 하플로그룹 N, O 계통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복잡한 차트와 수치들이 보였지만 핵심은 명확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인과 헝가리인이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수천 년 동안 다른 집단과의 혼혈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뿌리는 같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쳐 보여줬어요. 알타이 산맥 부근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고 거기서 두 개의 화살표가 뻗어나갔습니다. 하나는 동쪽으로 한반도를 향했고 다른 하나는 서쪽으로 도나우강 유역을 가리켰어요. 마자르족의 대이동은 9세기에 일어났지만 그들의 유전적 뿌리는 훨씬 오래전에 형성됐습니다. 8,000년 전쯤으로 추정되죠. 그 시기에 아시아 대륙 중앙부에 살던 집단들이 기후변화와 생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상상해봤습니다. 수천 년 전 광활한 초원을 가로지르며 이동하던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동쪽 끝까지 가서 한반도에 정착했고 일부는 서쪽 끝까지 가서 유럽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그 후손들이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박사님, 그럼 왜 이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야 나온 건가요?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정치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동아시아에서 역사와 유전학 연구는 매우 민감한 주제예요.
특히 중국과 일본이 개입되면 더욱 그렇죠. 무슨 의미인가요?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와 발해 같은 고대 국가들을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어요. 한민족의 북방 기원을 인정하면 그들의 역사 왜곡 논리가 무너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와 가야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이 일본 문화의 기초를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헝가리도 똑같았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련 시절 우리의 아시아 기원은 불편한 진실로 취급됐어요. 슬라브 중심으로 역사를 재해석했고 헝가리를 유럽의 변방 민족으로 규정하려 했죠. 나치 시대에는 우리를 열등 민족이라고 불렀고요. 강대국은 늘 약소국의 정체성을 지우려 합니다. 김 박사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정치가 뭐라 하든 과학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최근에는 더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몽골 반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헝가리 시골에 가면 가끔 볼 수 있어요. 아기 엉덩이에 푸른 점이 있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동아시아 계통의 유전적 특징이에요. 한국, 몽골, 일본, 그리고 헝가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죠. 이것도 공통 조상의 증거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김 박사를 촬영했어요.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언어학, 유전학, 고고학, 모든 학문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인과 헝가리인은 형제입니다. 수천 년 전에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나고 있는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연구소를 나온 저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 유전학,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헝가리와 한국은 단순히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였던 거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국경을 넘어 대륙을 가로질러 부다페스트까지 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DNA는 국경을 모른다. 바람도, 구름도, 강물도 국경을 모르죠. 그리고 언어도, 유전자도 국경을 모릅니다. 인간이 그어놓은 선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의 억압받은 역사, 그리고 헝가리의 침묵, 두 나라가 겪어온 고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저는 숙소로 향하며 다음날 일정을 확인했어요. 경희대 사학과 세미나, 그곳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그리고 약소국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역사를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부다페스트를 떠올렸어요. 도나우강이 흐르는 그곳, 그리고 한강이 흐르는 이곳. 두 강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헤어졌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운명이었던 거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요. 챕터 5 지워진 역사, 왜곡된 진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희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역사 전쟁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어젯밤 찾아본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 외국인들도 보였어요.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곧 사회자가 나와 세미나 시작을 알렸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40대 중반의 여성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지도를 띄우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의 영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동북부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지도에는 만주 일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인 역사 왜곡을 진행해왔습니다. 고구려, 발해 같은 한민족 국가들을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죠.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 역사 교과서 내용이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 고구려를 소수민족 정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죠. 심지어 광개토대왕 비문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일본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교수였어요. 일본은 백제와의 관계를 철저히 축소해왔습니다. 임나일 본부설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통해 마치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던 것처럼 왜곡했죠. 그는 고대 유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일본 왕실의 보물로 지정된 칠지도입니다. 백제에서 왜 하사한 검이죠. 명문을 보면 명확히 백제가 상위 국가였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왕실 자체가 백제 왕족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2004년 아키히토 천황이 직접 고백했죠. 본인의 몸에 백제의 피가 흐른다고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청중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의 역사를 빼앗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에요. 중국은 자국 영토 확장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본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해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가 건네졌습니다. 저는 헝가리 공영방송 기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헝가리도 똑같았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소련 시절 우리의 역사는 철저히 왜곡됐어요. 헝가리인의 아시아 기원은 불편한 진실로 취급됐죠. 슬라브 중심의 역사관으로 재해석됐고 우리 고유의 정체성은 지워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치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우리를 열등 민족이라고 불렀죠. 유럽인도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잡종이라고요. 강대국은 늘 약소국의 정체성을 지우려 합니다. 그게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성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숨기고 일본은 부정했지만 헝가리는 기억하고 있었군요. 우리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는 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뿐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캠퍼스 한편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요.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아까 세미나에서 봤던 남성 교수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코바치 씨, 역사를 안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약소국의 역사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면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이 분노를요. 교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기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거죠. 과학과 학문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치가 뭐라 하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한 곳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판문점이요. 거기 가면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해져야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빛나는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밤늦게까지 불 켜진 사무실들. 이 모든 게 폐허 위에 세워진 거였죠. 전쟁의 상처, 식민지의 고통, 분단의 아픔.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나라. 저는 부다페스트를 떠올렸어요. 1956년 헝가리 혁명. 소련 탱크에 맞서 싸웠던 시민들. 자유를 외치다 죽어간 사람들.
한국의 억압과 헝가리의 침묵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의 촬영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언어학 세미나, 유전학 연구소, 그리고 오늘의 역사 세미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의 끝에 남은 한민족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한국이 강해지자 역사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내일 판문점에서 무엇을 느끼게 될지 궁금했어요. 분단의 현장,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그곳에서요. 이른 아침, 저는 판문점 투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참가자는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모두 DMZ를 보기 위해 왔죠. 가이드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지역으로 갑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곳이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군부대와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 버스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멀리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펼쳐진 산과 들판.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지뢰가 묻혀 있다고 했어요. 가이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너머가 북한입니다. 불과 50km도 안 되는 거리에 같은 민족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지금까지요. 저는 철조망을 바라보며 1956년 헝가리를 떠올렸습니다. 부다페스트 거리에 소련 탱크가 들어왔던 그날, 자유를 외치던 시민들이 쓰러졌던 그날, 그때 우리도 분단될 뻔했어요.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완전히 갈라질 뻔했죠. 다행히 헝가리는 결국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투어는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제3땅굴을 둘러봤어요.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판 땅굴이었죠. 좁고 어두운 터널을 걸으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라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 마을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망원경에 500원을 넣고 들여다봤습니다. 북한 마을이 보였어요. 건물들, 도로, 그리고 사람들. 너무나 가까운데 너무나 먼 곳. 제 옆에 가이드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전쟁을 겪으셨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50년이었습니다. 제가 16살 때였죠. 형이 군대에 끌려갔어요. 18살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시신도 찾지 못했고요. 어머니는 그 후로 매일 밤 우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헝가리도 전쟁을 겪었어요. 1956년 혁명 때요. 소련 탱크에 맞서 싸웠죠.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도 아시겠군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압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함께 겪은 세대입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우린 서로를 알아보는 거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땅을 바라보며요. 투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조망, 지뢰밭, 땅굴,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물.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었어요.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나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강해져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요.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 다시는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워야 했던 겁니다. 헝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붕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소련의 지배, 공산주의. 우리는 끊임없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저는 숙소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한강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어요. 다리 위의 불빛들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도나우강도 이렇게 흐를까? 부다페스트의 밤, 그 강변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강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요. 전쟁도, 분단도, 고통도 강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한강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는 새로운 도시가 세워져 있었죠. 빛나는 건물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평화였어요. 고통 끝에 찾아온 평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할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했어요. 할아버지의 형님도, 우리 할아버지도 모두 자유를 위해 싸우셨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그래요.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건강히 취재 마치고 가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오늘의 기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억압과 헝가리의 침묵은 같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선 두 나라는 이제 서로를 알아본다. 피가 아니라 공명이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연결된다. 저는 펜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삼성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됐는지, 그리고 왜 헝가리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지 알아볼 계획이었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단순히 다큐멘터리 소재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건 아닐까?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나아가고 있었죠. 저도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끝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가기로요. 진실이 어디에 있든 저는 찾아낼 겁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DNA는 국경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역사는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산업도시였어요. 오늘은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삼성 공장이요? 요즘 평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엄청 많아지고 투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헝가리에도 삼성 공장이 있어요. 그래요? 헝가리. 거긴 어떤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나라예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살아온 나라죠.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우리랑 통하겠네요. 공장에 도착하자 HR팀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코바치 기자님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삼성의 해외 생산 거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헝가리 궤드 공장도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삼성은 2018년부터 헝가리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어요. 현재 궤드에 있는 배터리 공장은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왜 헝가리를 선택하셨나요? 담당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사람입니다. 헝가리 직원들은 한국 관리자들과 협업이 정말 잘 돼요.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언어 장벽이요? 네. 문법 구조가 같다 보니 헝가리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요. 보통 3개월이면 기본적인 업무 회화가 가능해집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직원들은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한국어 습득이 빠른 민족. 그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던 거죠. 담당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위계 질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팀워크를 중시하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한가요? 담당자는 자료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직원들은 명절에 고향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의 설날, 추석 같은 개념이죠. 또 회식 문화도 비슷해요. 상사와 함께 식사하고 술 마시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헝가리도 그래요. 팔린카라는 독한 술이 있는데 회식 때 빠지지 않죠. 소주랑 비슷하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담당자는 공장 내부를 안내해줬어요. 거대한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직원들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죠. 이 기술이 그대로 헝가리로 이전됐어요. 궤드 공장은 여기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담당자가 한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분은 헝가리 궤드 공장에서 6개월 연수를 다녀오셨어요. 40대 초반의 남성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헝가리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사람들이요. 처음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헝가리 직원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비슷했어요. 책임감 있게 일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요. 가족 같은 느낌이었나요? 엔지니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가족 같은 느낌. 어느 날 헝가리 동료가 집에 초대했어요.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까지 3대가 함께 사는 집이었죠.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수저를 드는 걸 기다리고 어른께 공손하게 말하고 완전히 한국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헝가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조상이 한국이랑 같은 뿌리에서 왔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같이 생활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건네줬어요. 참고하실 자료예요. 한국 기업의 헝가리 투자 현황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LG, SK,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헝가리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총 투자액은 120억 달러, 유럽 내에서 1위였어요. 왜 이렇게 많은 투자가 헝가리로 갔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저는 정서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봐요.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요. 언어, 문화, 역사. 설명하기 어렵지만 느껴지는 유대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가 아니라 공명이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평택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과 공장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이렇게 세계적인 산업 강국이 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 성장의 과정에서 헝가리를 파트너로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형제였으니까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가 수천 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였죠. 저는 노트를 펼쳐 적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자 역사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가난했을 때는 아무도 한국과의 연결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 첨단 기술, 문화 콘텐츠, 경제력. 그러자 헝가리는 기억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형제였다는 사실을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가지 않고 을지로로 향했어요. 어제 택시 기사가 추천해준 선술집이 있었거든요.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70대로 보이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카운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이랑 안주 하나 주세요. 외국인이신가 봐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직 서툴러요. 헝가리에서 왔어요.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헝가리. 거기 우리랑 친척 아니던가?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TV에서 봤어요. 초머 머시기 대사가 그러던데 헝가리랑 한국이 같은 뿌리래요. 사장님은 안주를 내오며 앉았습니다. 나는 6.25 세대예요.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었죠. 그때는 정말 못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요. 저는 소주잔을 받아들었어요. 헝가리도 1956년 혁명 때 소련 탱크에 짓밟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아시겠구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네, 압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그래서 우린 서로를 알아보는 거요.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함께 겪은 세대니까.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액체가 넘어갔어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헝가리도 이제 잘 사나요?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죠. 경제도 불안정하고요. 그럼 한국하고 더 친하게 지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형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한국 이야기. 사장님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자력 성장.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선술집을 나와 숙소로 걸어가며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둘러봤습니다. 밝게 빛나는 간판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평화로운 풍경. 이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헝가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부다페스트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고 다큐멘터리 편집에 들어가야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끝나도 제 마음속에 한국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거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숙소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자료들, 촬영한 영상들, 그리고 가득한 메모들. 모든 게 소중했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남산타워였어요. 택시를 타고 남산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 서자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낯선 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에 있는 PD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촬영 마쳤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곧 돌아가서 편집 시작할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했어. 기대된다. 안전하게 와.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한 달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쇼프론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노래, 서강대에서 배운 언어의 비밀, 서울대에서 본 DNA의 증거, 경희대에서 느낀 역사의 분노, 판문점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눈물, 삼성공장에서 본 협력의 현장, 을지로 선술집에서 나눈 따뜻한 대화, 모든 순간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의 끝에 남은 한민족의 기억이었다. 한국이 강해지자 역사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DNA는 국경을 모른다. 훈족의 후예, 그리고 한반도의 형제. 지워졌던 정체성이 과학으로 돌아왔다. 중국은 숨기고 일본은 부정했지만 헝가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피가 아니라 공명이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연결된다. 저는 이 모든 문장을 다시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봤습니다. 잘 있어, 서울. 다시 올게.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부다페스트로 돌아가면 정말 바쁠 거예요. 영상 편집, 내레이션 녹음, 음악 작업.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헝가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거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친숙한 공기, 익숙한 풍경.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달라진 거겠죠. 방송국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PD와 편집팀이 저를 반겼어요. 코바치, 어떻게 됐어? 저는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건넸습니다.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편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민요, 언어학 세미나, 유전학 연구소, 역사 세미나,
판문점, 삼성공장. PD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정말 대박이라고. 편집 작업은 3주가 걸렸습니다. 저는 거의 편집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매 장면, 매 문장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두 민족의 재회를 알리는 선언이었죠.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학계보다 먼저 연결을 느낀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녹음했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도나우강에서 한강까지 1000년 만의 재회. 부제는 초머 모세 대사가 밝힌 진실. 그리고 과학이 증명한 형제의 나라. 방영일이 정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황금 시간대였어요. 방송국은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포스터가 거리에 붙었고 SNS에서 예고편이 퍼졌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 기다렸어. 한국이랑 우리가 형제라는 게 사실이야? 꼭 볼 거야.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 방영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나우강이 보였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한강을 떠올렸습니다. 두 강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헤어졌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운명.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TV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긴장되니? 네, 많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아는데. 9시가 됐습니다. 화면에 타이틀이 떴어요. 도나우강에서 한강까지 1000년 만의 재회.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쇼프론 할머니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까? 그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50분간 다큐멘터리가 이어졌습니다. 언어, DNA, 역사, 문화, 모든 증거가 하나씩 펼쳐졌어요. 마지막 장면은 서울 야경이었습니다. 한강 위로 빛나는 도시. 그리고 제 내레이션. 헝가리는 유럽의 끝에 남은 한민족의 기억이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지자 역사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연결됩니다. 피가 아니라 공명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수를 쳤어요. 훌륭해, 카탈린. 정말 훌륭한 작품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형제였다니. 자랑스러워.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모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헝가리 인터넷은 뜨거워졌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은 다큐멘터리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감동적이었어. 우리의 뿌리를 찾았다. 한국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이제 알겠어. 다음 달 한국어 수업 신청한다. 우리는 형제였다. 과학이 증명했다. 시청률은 23%. 역대 다큐멘터리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부다페스트의 밤. 도나우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구나. 1000년 만에요. 다큐멘터리 방영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흥분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어요. 뉴스 사이트를 열자 메인 화면에 제 다큐멘터리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 다큐멘터리, 헝가리 한국 형제 관계 조명.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려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된다. 한국 음식이 왜 그렇게 입에 맞았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몽골 반점 있으셨는데 그게 동아시아 유전자였다니. 다음 주 한국문화원 한국어 수업 신청한다. 형제 나라 언어를 배워야지. 자랑스럽다. 우리의 뿌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니.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PD였어요. 코바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한국문화원에서 연락 왔어.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됐대. 그리고 부다페스트 서울 직항 예약도 폭증하고 있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응.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연락 왔어. 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늘릴 계획이래. 내 덕분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방송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재방송이 결정됐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낮에 한 번 더 방영하기로 했죠. 그리고 제게 후속 프로그램 제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헝가리 사람들이 직접 한국에 가는 프로그램은 어때? 일반인들을 선발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거지.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다음 주, 저는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문화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저는 한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우러 오셨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한국과 형제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니까 확신이 들더라고요. 한국어 어렵지 않을까요? 친구가 먼저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대요. 문법이 우리랑 똑같아서 금방 익힌대요. 다른 젊은이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케이팝 팬이에요. 한국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근데 다큐 보고 나니까 단순히 문화 소비가 아니라 뿌리를 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화원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코바치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직원은 서류 더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수강 신청서예요. 일주일 만에 1,500명이 넘게 신청했어요. 작년 한 해 신청자가 200명이었는데 말이죠. 대단하네요.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 왔어요.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대요. 강사도 더 파견하고 교재도 무료로 제공한다고요. 저는 문화원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한글 포스터, 한국 전통 의상, 그리고 케이팝 가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교실에서는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20여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한글을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적었어요. 저는 헝가리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저는 헝가리 사람입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어요. 며칠 후, 저는 웨트베 시로란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모 모세 대사가 한국학과를 설립한 바로 그 대학이었죠. 한국학과 사무실로 들어가자 교수들이 반겼습니다. 코바치 기자님, 다큐멘터리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어요. 신입생 지원율이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학과 정원을 늘려야 할 판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한국학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교수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장학금 프로그램도 확대했어요. 헝가리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저는 그 자료를 살펴봤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주요 대학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교수는 신문 기사를 건넸습니다. 부다페스트 서울 직항 노선이 주 4회로 증편됐대요. 수요가 폭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류는 결과였고 뿌리는 원인이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좋아서 한국에 끌린 게 아니었어요. 무의식 속에 각인된 공명,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다큐멘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저녁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카탈린, 오늘 신문 봤니? 아버지가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일면에 제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헝가리 한국 교류의 새 장을 연 기자, 카탈린 코바치. 저는 부끄러웠어요. 너무 과찬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 저녁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카탈린, 너 한국 다시 갈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은 서울대 한국학 석사과정에 지원했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심이니? 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언어도 제대로 배우고 역사도 더 알고 싶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우리는 항상 응원한다. 그날 밤, 저는 서울대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합격 통지서였어요. 내년 봄 학기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나우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은 흑해로 흐르고 지중해를 거쳐 결국 태평양까지 닿겠죠.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두 강은 결국 이어져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헝가리인이지만 제 안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DNA가 증명했고, 언어가 말해주고, 역사가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후속 기사였어요. 제목은 1000년 만의 재회. 그 후,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적었습니다. 헝가리 학계보다 먼저 연결을 느낀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한국 드라마가 학술 토론의 시작점이 됐고, 한류는 결과였으며, 뿌리는 원인이었다. 지금 헝가리는 변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학생들은 한국 유학을 꿈꾸고,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우리는 형제였다. 1000년 전에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났다. 기사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다페스트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국 편집실에서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헝가리 일반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죠. 1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5명을 선발했습니다. 대학생, 주부, 요리사, 교사, 그리고 은퇴한 할아버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었어요. 출발 전날, 우리는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은퇴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시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보고 나서 매일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형제 나라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여행 되실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건 놀라운 환대였습니다. 한국 방송국 스태프들이 나와 있었고, 한국문화원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환영 현수막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헝가리 형제들, 환영합니다. 참가자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일주일간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서울 투어였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그리고 남산타워. 참가자들은 신기해하며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주부 참가자가 말했어요. 이상해요. 처음 오는 곳인데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어릴 적 살던 동네 같은 느낌이에요. 둘째 날, 우리는 한국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참가자들을 각각 다른 가정에 배정했어요. 은퇴한 할아버지는 70대 한국인 부부 집에 갔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는데 식사 예절이 헝가리와 똑같았대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밥그릇을 들지 않고 공손하게 대화하는 방식까지. 그리고 그 집 할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25 전쟁 때 형을 잃었다고, 저도 소련 침공 때 친구를 잃었다고 했더니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우셨어요.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함께 겪은 세대니까 서로를 알아본다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셋째 날, 우리는 평택 삼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요리사 참가자가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궤도에 있는 공장이랑 똑같네요. 공장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네. 같은 시스템이에요. 헝가리 직원들도 여기서 연수를 받고 가거든요. 헝가리 사람들이 일 잘해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잘해요. 책임감 있고, 팀워크도 좋고, 무엇보다 빨리 배워요. 특히 한국어를요. 요리사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형제 나라네요. 넷째 날은 전통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한복 입기, 김치 담그기, 전통차 마시기. 교사 참가자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더니 탄성을 질렀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색동이 헝가리 전통 의상이랑 비슷해요. 김치를 담글 때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거 파프리카랑 비슷한 맛이에요. 매운맛이 우리 입맛에 딱이네요. 다섯째 날, 우리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2달 전 갔던 바로 그곳이었죠. 참가자들은 철조망 넘어 북한 땅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대학생 참가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젠가 통일될까요?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헝가리도 분단의 위기를 넘겼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넘을 겁니다. 은퇴한 할아버지가 철조망에 손을 댔어요. 힘내세요. 분단의 고통, 우리도 압니다. 반드시 평화가 올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마무리 촬영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소감을 물었어요. 주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됐어요. 낯선 땅인데 왜 이렇게 편안한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형제였으니까요. 요리사가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한국 음식점을 열 거예요. 형제 나라의 맛을 헝가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교사가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이 형제 나라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코바치 기자님처럼 한국학을 공부할 거예요.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은퇴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유럽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우리의 뿌리는 동쪽에 있다는 거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며 느꼈어요.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연결된다는 거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참가자들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바치 기자님. 우리에게 뿌리를 찾아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서울을 돌아봤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도 다시 여기 올 거예요. 유학생으로서요. 부다페스트로 돌아온 후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첫 다큐멘터리보다 더 뜨거웠어요. 시청률 27%.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헝가리 외교부에서 온 편지였어요. 한국문화 교류 대사 위촉. 저는 공식적으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수락 편지를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도나우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100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로 나아간다. 도나우강에서 한강까지. 유럽의 끝에서 아시아의 중심까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다. 언어로, DNA로, 역사로,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헝가리는 유럽의 끝에 남은 한민족의 기억이었다. 한국이 강해지자 역사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지워졌던 정체성이 과학으로 돌아왔다. 중국은 숨기고 일본은 부정했지만 헝가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훈족의 후예, 그리고 한반도의 형제. 피가 아니라 공명이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연결된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울대 입학 허가서를 바라봤습니다. 내년 봄, 저는 다시 한강을 걸을 거예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두 나라를 잇는 더 큰 다리가 되겠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겨울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에 벚꽃이 필 그 봄을요. 그때 저는 다시 그곳에 있을 겁니다. 형제의 나라에서, 제2의 고향에서, 제 뿌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헝가리와 한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였다는 놀라운 진실. 언어로, DNA로, 역사로, 그리고 마음으로 연결된 두 민족의 재회 이야기. 100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형제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진 형제들과 다시 손을 잡으며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